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사실 이전서부터 우리가 제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 사회가 엄청나게 빠르게 네. 그 무인화, 자동화, 네, 그렇죠. 뭐 네. 여러 가지 뭐 비대면화 이런 것이 이제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으나 네.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상당히 뭐 10년 이상 앞당겨졌다 이런 네네. 평가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지금 실제로 이 디지털 경제 이것이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그 발전 속도가 당겨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그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속도로 변해가고 있는지 그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봐 주시죠. 제 생각에는 중국이 지금 코로나19의 진원지가 되었지만 사실 그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한 이 디지털 경제 플랫폼 비즈니스가 한 5년 정도는 앞당겨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아시다시피 밖에를 못 나가고 이제 물건을 사야 되니까 언택트 소비가 늘어나면서 전자상거래가 엄청나게 커졌고 그다음에 뭐 결제도 마찬가지고 OTT라는 이런 어떤 동영상 왜냐하면 집에서 있다 보니까 그리고 재택근무를 하면서 줌이라든지 아니면 딩톡 같은 원격 화상회의 앱 같은 것도 굉장히 발달했고 특히 약이라든지 이런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규제 때문에 사실 막혀 있지만 그 평안 굿닥터라든지 아니면 알리 건강과 같은 어떤 원격 의료 그런 기업들도 굉장히 유저들도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그 굉장히 이 코로나19가 중국 플랫폼 비즈니스의 어떤 성장을 가속화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다. 단적인 예로 그 전체 소비에서 온라인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우리가 온라인 침투율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거의 1년에 막 1, 2% 정도 점진적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는데 작년 말 기준으로 이게 한 20% 정도였습니다. 근데 불과 코로나19 몇 달 만에 25%, 25, 6% 정도로 몇 달 만에 이게 올라왔어요. 그런 걸 보면 이 코로나19가 중국의 디지털 경제나 어떤 플랫폼 비즈니스의 성장을 훨씬 가속화시키는 어떤 촉매제로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흘러가는 어떤 그 변화의 속도나 아니면 변화의 어떤 징조들 네. 그리고 코로나19가 발생이 되면서 생각보다 달라지는 어떤 그 변화들이 있잖아요. 트렌드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사실 저는 이제 코로나19가 중국 경제는 사실 코로나19 이전에도 이미 플랫폼 제국으로 변화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온라인 업체들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오프라인의 어떤 그 거인들을 갖다가 막 인수하고 하면서 자신들만의 어떤 플랫폼 생각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어서 코로나19가 딱 터지자마자 사실은 어떤 이런 변화의 어떤 방향성을 바꾼 게 아니라 그 속도를 훨씬 더 가속화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코로나19는 중국의 플랫폼 비즈니스나 플랫폼 경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어떤 도움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제 중국 플랫폼은 크게 알리바바 계열이 있고 텐센트 계열이 이제 치열한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알리바바야 우리 알리바바 쇼핑몰 같은 거가 이제 딱 떠오르고 텐센트는 이제 가장 대표할 수 있는 게 위챗이라고 하죠. 우리의 카카오톡 같은. 맞습니다. 어떤 장단점이 있나요? 그러니까 텐센트의 위챗 하면은 우리가 이제 카카오톡하고 연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그 알리바바에 대비해서 강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위챗 하면 우리가 단순한 어떤 SNS라든지 그 모바일 메신저가 아니거든요. 중국에서는 호텔 예약, 뭐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혼인 신고나 뭐 출생 신고, 세금 납부, 그러니까 뭐 차량 호출부터 거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위챗 앱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스마트폰 앱에 위챗을 깔지 않고서는 이거는 뭐 살아갈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 위챗의 중국에서의 어떤 위상은 절대적이거든요. 단적인 예로 중국에서 1년에 전체 사용되는 트래픽 중에 34%가 다 위챗에서 발생을 합니다. 근데 그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북미 지역에서 한 14%가 페이스북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야말로 중국 트래픽의 34%를 위챗 혼자 잡아먹을 정도로 절대적인 어떤 위상을 갖고 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SNS나 이런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뭐 이게 미니 프로그램이나 샤오청시라고 하는데 미니 프로그램이나 공중계정과 같은 그런 비즈니스 툴로서도 굉장히 사람들이 뭐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어떤 게임이나 SNS 같은 어떤 그냥 생활 플랫폼이 아니라 요즘 카카오나 네이버도 이런 쪽으로 진화하고 있는데 비즈니스라든지 뭐 핀테크라든지 아니면 금융이라든지 이런 쪽으로서 종합 플랫폼으로서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페이스북도 요즘에 쇼핑 기능을 강화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글로벌 기업의 하나의 플랫폼 기업이 성장하는 단계로서의 하나의 굉장히 선두주자로서 롤모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텐센트의 위챗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그 우리 저자님은 그 아무래도 알리바바보다는 이 텐센트를 조금 더 강하게 보시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 네, 물론 이렇게 영역마다 조금 다릅니다. 전자상거래 쪽에서는 알리바바가 갖고 있는 독보적인 어떤 위상에 대해서는 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알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도 뭐 책에서도 물론 알리바바 부분을 달았지만 사실 텐센트가 갖고 있는 어떤 이 잠재력이라든지 경쟁력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또 아는 것 같으면서도 좀 모르고 아니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제 책에도 그런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이렇게 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그 성장성, 미래에 대한 그 확장성은 아무래도 텐센트가 더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각자 영역이 달라가지고, 예를 들어서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국 내수 시장을 이제 장악한 상태에서 이제 글로벌로 나가면서 지금 이제 해외 유저들을 갖다가 모집하기 위해서 굉장히 빠르게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나 요즘에 이제 전자상거래가 단순히 뭐 티몰이라든지 이런 사이트를 만들어서 고객한테 그냥 파는 게 아니라 이제 뭐 라이브 커머스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실시간 그런 것처럼 이제 뭐 홈쇼핑처럼 그냥 쇼호스트가 아니라 판매자가 직접 스마트폰을 들고 물건을 파는, 그러니까 다 모든 사람들을 다 그런 판매자와 소비자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형태로 진화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또 성장하는 그런 어떤 포텐셜이 있기 때문에 알리바바는 전자상거래 영역에서는 정말 넘사벽의 어떤 그런 기업이고, 이 텐센트라는 것은 또 SNS라든지 이거를 갖다가 기반으로 한 파생 비즈니스에서 조금 더 독자적이지만 또 이렇게 커지는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한쪽이 더 빠르게 성장한다 이런 것은 사실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텐센트는 좀 아무래도 커뮤니티와 네네. 관련된 비즈니스 쪽에 네네. 강하다 이렇게 네네.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네네. 영역의 좀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알리바바 잠깐 말씀하셨지만 중국에서 그 오프라인 뭐 유통업체들, 백화점 네. 뭐 모두가 다 망해서 나갔잖아요. 네네. 예. 그 알리바바 언젠가 뉴스를 보니까 알리바바의 그 마윈 회장이 네. 그 백화점들을 인수하면서 앞으로 우리의 그 창고로 쓸 것이다 뭐 네네네. 이런 얘기를 했다는 네네. 뉴스도 얼핏 본 것 같고요. 그 유통 산업을 뒤흔드는 뉴 리테일에 대해서 네네.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네. 이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사실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마윈 회장이 2016년도에 뉴 리테일, 신유통이라는 개념을 먼저 시장에 얘기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그 경계가 구분이 없이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뒷단에서 이제 물류가 받쳐지면서 이게 하나의 통합된 물류 플랫폼이, 그러니까 이게 플랫폼과 생태계가 될 것이다라고 2016년에 얘기했어요. 처음에는 이 마윈 전 회장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리바바가 오프라인 업체들을 공격적으로 인수하면서 하는 걸 보니까 아, 이게 무슨 뜻인다라고 알게 되었는데, 대표적인 업체가 바로 허마셴성이라고 신선식품 전문 업체인데, 이 업체의 어떤 목표, 사업 모토는 중국인의 가정에 냉장고를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엄청나네요. 네, 무슨 말이냐면 한 3km 내에서는 고객이 가서 내가 결제하는 순간 30분 안에 그냥 신선식품을 배송을 하는 거예요. 뭐 해산물부터 과일 뭐 이런 것까지. 그렇다 보니까 개개 가정에는 냉장고가 필요 없게 만들 정도로 그만큼 공격적으로 오프라인을 갖다가 인수하면서도 그걸 온라인 어떤 비즈니스 모델과 밀접하게 연결시키고 물류가 그걸 뒷받침하게 해줌으로써 사실은 중국 유통시장에서 굉장한 어떤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어떤 장본인입니다. 진짜 어느 분에게 말을 들어보니까 그 허마셴성, 네네네, 맞습니다. 그 매장이 있는 주변에 네. 집값은 많이 오른다. 뭐 이런 맞습니다.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걸 허치팡이라고 해서 아예 그냥 그 3km 내에는 워낙 물류나 이런 배달이나 잘 되기 때문에 그냥 자동적으로 그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뭐 이런 그것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롯데마트도 최근에 주문 후 1시간 후 배송 이런 서비스를 내놓은 것도 그런 중국의 허마셴성의 사업 모델을 갖다가 빌려온 거고, 이 허마셴성은 그 대표님께서도 요즘에 식당 가시면 로봇이 이렇게 서빙하고 이런 어떤 기업 음식점 우리나라에서 좀 보지 않았습니까? 뉴스로만 봤어요. 아, 뉴스로만 봤어요. 요즘에도 몇몇 군데가 있는데 뭐 잠실에도 있고 한데, 그런 그 식당 매장에서 처음으로 로봇이 서빙하고 하는 그걸 갖다가 한 것도 허마셴성이 세계에서 처음 한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도입할 정도라면 관련된 그 산업에 대한 투자나 기술의 수준도 좀 그렇죠. 높아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유통산업을 지금 이제 중국을 흔들고 있고, 네네. 근데 이제 사실 그런 걸 보면서 한국의 유통업체들도 되게 긴장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오프라인 유통업체들. 네네. 쿠팡 엄청난 뭐 적자를 본다 해도 네네. 처음엔 비웃다가 네네. 지금은 그래도 이거 그렇죠. 네. 어떻게 잘못될 거 아닌가 네네네.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네. 하고, 그래서 이제 뭔가 변화를 하려고 하는데 중국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온라인화하는 그 성공 사례 같은 게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중국에서는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전자상거래가 또 다른 진화한 어떤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굉장히 커지면서 이제 유통업체들도 앉아서만 당하고 있을 수 없으니까 요즘에는 현대백화점이나 신세계나 이런 거대 어떤 오프라인 유통업체들도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고객과 직접 이렇게 소통하면서 그러니까 물건을 판매하거나 이런 어떤 온라인 쪽에서 사업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네네, 한국에서도 네이버 카카오도 당연히 라이브 커머스 쪽을 시작하고 있고, 중국에서는 불과 이 라이브 커머스 산업이 시작된 지가 불과 3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시장 규모가 170조 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시장인데, 사실은 중국과 비교해서는 한국 유통업체들이 갖고 있는 약간의 뭐랄까 단점이라고 해야 할까? 어떤 저기가 있는 게 뭐냐면, 중국의 유통업체들은 사실은 한 90년대부터 현대적인 유통업태가 이제 발전하기 시작했는데, 그 90년대부터 대형 백화점도 생겼고 알리바바도 생겨갖고 같이 이렇게 성장했기 때문에 사실은 무슨 유통의 어떤 그런 대형 기득권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서로 막 비슷하게 성장했기 때문에 알리바바가 성장하면서 얘네들을 인수하는 것들이 뭐 그렇게 이상하지는 않고 뭐 서로 이렇게 구조조정하거나 변화하는데 큰 어떤 장애물이 없었는데, 우리 국내 유통산업 같은 경우는 사실 대형 유통사들이 사실 업력이 상당히 길지 않습니까? 네. 뭐 60년대부터 70년대부터 이게 오프라인부터 매장을 시작해 왔기 때문에 이 기업들은 사실은 보통 온라인으로 바로 진출하자니 자신의 어떤 오프라인의 어떤 영역이 좀 침해당하는 게 카니발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렇다 보니까 생각만큼, 그리고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어떤 그 필요만큼 온라인화에 대한 속도나 과감성이 사실은 꽤 뒤진 게 사실이죠. 다만 이제 코로나19 이후에는 이 상황이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정말 공격적으로 이제 온라인 부분을 강화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는 사실 몇 년 정도는 조금 딜레이된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일 궁금한 게 사실 국내의 경우 네. 그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의 그 온라인화의 네. 이 변신이 네.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네네. 미국이나 중국이나 네. 이러한 시도를 해서 성공한 데가 과연 있을까? 네네. 전부 온라인 업체한테 전부 먹히는 것 같아서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월마트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공룡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화에 정말 성공해가지고 지금 뭐 실적이나 주가도 괜찮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 국내 오프라인 업체들도 온라인이 죽는 게 이게 필연이라든지 숙명이 아니라 미국 월마트 사례도 있고, 그 중국 같은 경우도 오프라인 업체지만 그 온라인 업체랑의 어떤 협업을 통해서 다시 재생한 어떤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면교사라든지 그런 걸 롤모델 삼아서 한번 변신한다면 저는 오프라인 업체도 여전히 전체 소비의 한 80%는 오프라인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충분히 반전의 어떤 드라마를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그 오프라인 업체들이야 지금 어쨌든 현재는 장사가 되고 있으니까 네네. 막대한 어떤 현금력, 동원력 네. 같은 게 있고 맞습니다. 네네. 투자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제대로 방향만 잡으면 괜찮을 것 그렇죠. 같기도 네. 한데 네. 왜냐하면 요즘 그 오프라인에 대한 그 기대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이 주가들이 아주 되게 네. 최저가를 네. 형성하고 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온라인화에 성공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당한 어떤 그렇죠. 또 네네. 투자 성장 메리트가 있을까. 프리미엄도 주고 하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오프라인 업체들의 네. 유통업체들의 어떤 변화도 한번 지켜볼 네네, 필요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네. 그 중국의 이런 사례들을 네네, 좀 맞습니다. 공부해가면서. 네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모든 거에는 이제 그 사실 이 모빌리티 혁신이 다 따라붙게 네. 되는 거잖아요. 이 모바일 폰이 없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네. 이런 환경들이니까. 네. 이 모빌리티 혁신도 이 자체적으로 뭔가 계속 변화되고 있나요? 일단은 모바일 폰이라는 것 자체로 우리는 혁신이 그러니까 완성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네. 드는데. 사실 모빌리티라는 건 플랫폼 비즈니스의 거의 종착점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자율주행차라는 게 거대한 아이폰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모빌리티, 자율주행으로 대변되는 이 모빌리티 산업의 어떤 부가가치라든지 앞으로 산업 규모는 스마트폰이 바꾼 산업의 어떤 세상보다도 훨씬 더 클 게 확실한데, 사실 중국과 같은 경우는 이 모빌리티 산업의 혁신이 좀 가장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교통 정체도 심하고
그 대중교통도 부족하다 보니까 국가에서나 기업 입장에서도 이런 어떤 공유 차량 공유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높았고, 이걸 갖다가 아까 말씀드린 텐센트가 띠디 추싱에 이렇게 투자하고 뭐 알리바바도 같이 하고 했지만, 이런 어떤 이 띠디 추싱이라는 업체가 거의 시장 점유율의 90%를 차지하면서 거의 뭐 차량 뭐 공유부터 버스 대여 뭐 대리기사 뭐 거의 모든 어떤 그 모빌리티 관련된 서비스를 갖다가 제공하면서 지금 중국을 이미 평정하고 세계 글로벌로 이제 뻗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사실 타다의 사례도 아시겠지만은 차량 호출 서비스 자체도 자율주행은 고사하고 차량 호출 서비스 자체도 지금 불법화 돼가지고 지금 거의 제자리에 묶여 있는 상태고, 그런 상황에 있어서 사실 중국은 여러 가지 수요 측면에서나 공급 측면에서 모빌리티의 혁신이 일어나는데 좀 우호적인 어떤 사업 환경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빌리티 혁신, 이거와 관련해서 이 모빌리티와 관련된 그 범위를 좀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봐 주시죠. 그러니까 그 자동차의 어떤 운행과 관련된 그 부과되는 어떤 다양한 서비스들을 얘기합니다. 그거의 어떤 극단에는 이제 자율주행 차라는 게 있겠죠. 자율주행 차가 이제 하면서, 자율주행이 되면 사실 이 운전자가 그 운전대에서 손을 떼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시선도 훨씬 더 자유로워지고, 그러면 이제 앞에 계기판이나 이런 것이 이제 창문이 아니라 디스플레이가 되면서 여기에서 이제 영상이 나오고 뭐 음악이 나오고 하면서 그것과 연관된 다양한 어떤 것들, 거기서 쇼핑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도요타의 팔레트 뭐 이런 것을 알다시피 거기서 뭐 훨씬 더 이게 자유롭게 되면서 거기서 뭐 장사도 할 수 있고 거기서 운동도 할 수 있고, 뭐 하여튼 다양한 그 모빌리티가 사람이 직접 운전하지 않고 그것뿐만 아니라 좀 더 협소한 의미에서는 차량을 공유하면서 생기는 다양한 어떤 부가적이고 파생적인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칭해서 모빌리티 혁신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모빌리티 혁신에는 가장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우리 이 스마트폰, 네네. 모바일폰, 네네.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 되겠네요. 그렇죠. 거기서 시작된 어떤 파생들이 이제 더 발전하고 더 이제 고도화되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그 연관되는 지금 현재 다루고 있는 모든 비즈니스나 이 트렌드는 이 모바일 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근데 이제 모바일 폰 바로 이전에는 예전에 우리 그냥 핸드폰 네네. 그냥 그 개념이었고 이게 이제 진화해서 이렇게 네. 된 건데, 이 모바일 폰 자체가 또 다른 형태로 진화하면서 이 시장 자체 생태계가 또 확 달라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예,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언제나 넥스트 그 디바이스, IT 디바이스가 뭔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핸드폰을 대체할 것이다.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요즘은 플립폰이 이걸 좀 더 넓고 한 개 대체할 것이다.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당분간은 이 편의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걸 봤을 때 당분간은 이 스마트폰이 그런 어떤 모빌리티라든지 아니면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의 어떤 그 하드웨어적인 어떤 그거로서 중심점으로서의 스마트폰의 위상은 당분간은 뭐 변함이 없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그 공유 경제, 네네. 사실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이 공유 경제 산업이 엄청난 타격을 입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이제는 뭐 남이 쓰던 거 불안해서 네네, 못 쓰는 맞습니다. 세상이 됐으니까, 네. 그러면 이전에 가졌던 우리 공유 산업에 대한 그 기대감, 비전 이런 게 이제 완전히 망가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물론 공유 산업이 이번 그 코로나19를 이후로 어떤 위생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타격을 입은 것도 맞습니다. 우버도 타격을 입었고 띠투신도 타격을 입었는데, 그리고 뭐 공유 주택 같은 것도 타격을 입었고, 하지만 여기서 이 중국 업체들도 마찬가지고 미국 업체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교훈을 얻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훨씬 더 안전에 대한 욕구라든지 그런 것들을 더 중시하는구나. 그러면 이걸 갖다가 우리가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필요들을 갖다가 우리가 충족시켜야 되고 보완한다면 이 사업이 훨씬 더 건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많은 비즈니스 모델적으로 시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19가 뭐 영원히 이 국면이 계속 갈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이후에 사실은 좀 이제 회복되는 어떤 공유 자동차나 공유 뭐 주택이든 이런 어떤 모델들은 이전보다도 훨씬 진일보된 어떤 그런 서비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공유 경제 업체들이 이제 그 말씀하신 안전에 대한 네네, 문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끄집어낸 뭐 좋은 어떤 아이디어들이 현재 실행되고 있는 게 있나요? 지금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계속 위생을 철저히 한다거나 그런 어떤 그 트래킹 시스템이라고 하죠. 그 감염 자들에 대한 어떤 추적이라든지 그런 수준에서 약간
그 예방적인 아니면 좀 이렇게 사후 관리적인 뭐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사실은 좀 더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런 어떤 코로나19에 더 적응해가고 이런 것에서 좀 더 비즈니스 모델이 좀 더 단단하게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다양한 어떤 그 조치들이나 이런 것들이 취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지금 요런 어떤 문제, 아직은 이제 그 답은 안 네네네. 나온 거지만 누군가가 이 답을, 해결책을 그렇죠. 가장 좀 설득력 있게 네. 만들어내거나 제시했을 때 이제 거기에서 또 뭔가 새로운 그렇죠. 비즈니스의 네. 기회가 네. 예,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공유라고 해서 사실 다 같이 타격을 받은 게 아니고 사실 공유 주방 같은 경우는 오히려 코로나19 때문에 훨씬 더 커진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식당은 가지 않지만 배달을 시켜 먹는데 훨씬 더 다양하고 집밥 같은 어떤 그런 음식을 시켜 먹으려 하다 보니까 공유 주방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비용은 낮춘 상태에서 만들어낸 어떤 걸 갖다가 배달업체 이렇게 배달해서 이렇게 먹는 어떤 공유 주방과 같은 공유 경제 형태는 이번 코로나19에서도 훨씬 더 사업이 성장하는 그런 것처럼 공유 경제라 하더라도 코로나19에 다 일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또 수혜를 받는 업체들도 있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여튼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참 모든 산업 여러 가지 부분을 다양한 관점에서 지켜봐야 될 필요들이 생겨가지고 네, 맞습니다. 더 복잡한 세상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